월파 정시림의 생애와 삶. 월파는 내후회하는 시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과 학문, 저항의식, 실천성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파 정시림. 월파라는 호의 연호는 어디에 있을까요? 월파는 강주에 있는 월파대를 보고 등 월파대를 오르다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여기에서 월파라는 호가 연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보면요. 강물 위에 석대가 있어 걸음마다 시원하게 가슴을 열어주네. 모래톱 위의 물새는 간곡히 말을 걸어 나를 보고 주인이었다고 하는구나 라고 시를 냈습니다. 월파대의 위치는 강주 서남역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의 어등산을 끼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에 있는 호남대학교 강주 광산 캠퍼스에서 서남동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월파 성시립의 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 충수강 때 문화찬성을 지낸 정신호를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대조 정윤부는 나주에서 제사사로 있었는데 양총 공군들과 함께 세금을 걷어 공무를 저장하는 영산창을 건립했습니다. 양총 공군은 이 박도설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거기에서 첫 번째 그림 천인심성 합일지도가 상당히 유명하죠. 이 그림은 조선 건국의 성략 이론을 하나 그림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큰 특징은 하늘과 인간을 합일이고 여기에서 어떤 도덕성,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했던, 그림으로 표현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정윤부가 양총공부와 함께 영산창을 건립했다는 것입니다. 7대조 정응종은 한원당 김경필을 따라 성리학을 연구했으며 연산군 정난 때 나주로 낙향하여 유자지만 살았습니다. 월파 가게는 나주에 정착을 했었는데요. 특히 정은정 같은 경우는 한원당 김경필의 도학자죠. 성리학자이면서 성리학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구대조 정인과는 고봉 기대승과 도의로 교유했습니다. 정인과 같은 경우는 고봉 기대승과 함께 교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인과는 고봉 기대승의 어떤 만장을 짓고, 고봉 기대승이 죽었을 때요, 만장을 짓고 또 제물을 작성할 정도로 남다른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때 남도의 선비들과 교류하면서 언어가 크게 번창했습니다. 고봉 기대승은 태계와 어떤 사칠 논쟁을 대해서 논쟁을 해버렸던 중요한 인물이죠. 10대조 이후부터는 현조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10대조 이후 선조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관직이나 행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월파 정시림의 호는 월파이고요. 자는 백원이고 광상 정씨입니다. 아버지 정한채와 파주 염씨 사이에서 보성군 오감면 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꿈에 살던 집에 달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임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월파는 어려서부터 천품이 총명하고 차분하여 겨우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월파 아버지가 사물을 가리키면 그것을 바로 한자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를 가리키면 도마조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공자가 말하는 생이지지에 가까운 것이죠. 공자가 생이지지, 학이지지, 공이지지 했는데 생이지지에 가까운 것이죠. 이처럼 유년실의 총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세에는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왼쪽 눈을 보지 못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스승도사
또한 한쪽 눈을 잃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듯 합니다. 10세 때 처음으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10세 때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모가 살던 보성군 문덕면 도파마을로 가서 양육되었습니다. 이때 이웃마을 내 동네에서 강하던 스승 매국당 김상룡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배우게 되죠. 염상룡은 파주 염씨 어머니와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아이들과 장난치지도 않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글 공부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 매국당호는 국사를 돕고 왕업을 빛낸 매은 염제신과 복파 영국부를 사모하는 효심 때문에 당 이름을 매국으로 지었습니다. 매국당은 시율과 필법에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국당이 월파에게 말해주니 독서라는 것은 애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궁리한 이후에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독서의 목적은 이치를 궁구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생물연도를 찾아보면 1년 정도 공부를 했을 뿐입니다. 그 후로 특별한 스승이 없이 20년간 독학을 합니다. 아버지 정한천은 아들의 학구열에 충족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과 계를 맺어가지고 계를 만들어가지고 경사와 제자서들을 구입해서 순서를 밟아서 공부하도록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던 것 같습니다. 22세 때 부친상을 당했는데 슬퍼하는 것이 이웃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3년간 소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복을 벗은 뒤에도 초하루와 보름에 성묘를 했습니다. 제사 때는 또 몸소 제물을 바치고 반드시 사흘간 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자 가래의 예법에 따라서 상례와 제례를 다 갖추었습니다. 가난한 몸으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반드시 사당을 참배하고 어머니를 배웠으며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사당에 올리고 어머니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효심의 지금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품 때문에 훗날 선거 제안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노사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계기는 화순 등주에 살던 일신제 정의림의 소개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정의림은 6살 아래 정시림의 족제입니다. 월파는 나이 30세에 스승을 만나면서 12년간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진년 정초에 인사를 했습니다. 정의림은 족제일 뿐만 아니라 정의림이 족제일 뿐만 아니라 또 능주라는 어떤 고을은 거리상 보성과 장성의 어떤 중간 지점으로 잠시 머물렀다가 가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사를 만났을 때 노사는 무실이라는 두 글자를 써줍니다. 월파는 그 무실이라는 두 글자를 띠에 써가지고 다녔습니다. 늘 상경. 여기서 학문하는 큰 방향을 이렇게 알고서 듣고서 거경, 궁리, 실천을 학문을 여체로 삼습니다. 또한 노사는 무실뿐만 아니라 의리와 병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무실이라는 말은 율곡의 무심이 수지 지위 지요라는 말에서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무실이라는 뜻은 진실무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실질적인 게 힘쓴다는 것이죠. 많은 봉사에도 나오죠. 정치라는 것은 때를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일이라는 것은 실상을 힘쓰는 것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대에 월파는 학문을 어떠했을까요? 어떤 학문을 위주로 했을까요? 월파는 경사를 돌려가고 있을 때 중庸과 대학을 외우고 주자서설을 항시 보았습니다. 일신,
일심 일순으로부터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 이르기까지 모두 이를 연구하여 활용간통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주자의 경무치 정신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파는 입지가 높고 견해가 정밀하고 지신, 몸가짐이지요. 몸가짐이 독실하고 처사, 이일처리가 합당했는데 이것은 모두 무실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노사선생은 칭찬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하면 노사선생은 늘 칭찬하면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노사는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내고 본분의 일을 잃지 않으니 이래야 남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당부합니다. 또 널리 사후를 사귀고 향당의 본보기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이 당시 올파는 글 가르치기를 아주 잘했고요. 강론을 또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러자 원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초빙을 하고 또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공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유붕이 자원방을하면 불력학화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올파도 상당히 즐겁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만나고 성리학에 심취합니다. 올파가. 20년 동안 독학을 하다가 노사를 만난 것은 단비를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만났을 때부터 많은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런 의문점을 막 쏟아냅니다. 노사가 8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4통이 성리학에 대한 질문을 답한 것입니다. 노사를 만난 것은 경학 중심의 어떤 사회에서 성리학 체계에 심취되는 계기가 됩니다. 즉, 경학을 바탕으로 어떤 신유학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성학자들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후들과 너무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요. 스승 노사를 만난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적인 갈망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앙 김병부, 면암 최익현, 연제 송병선, 성제 유준교, 사회 민주연, 대곡 김석구, 오남 김한석, 계남 최승민, 노백헌 정적유, 신호 김노규, 송사 기우만, 올고 조성가, 일신제 정일임 등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올파는 학파를 초회해서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노사학파는 물론이고 하스학파, 연지학파도 교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파가 학문적 삶의 그 모델로 삼았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올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방에 사는 사람은 면암 체익현을 뵙지 않으면 안 된다. 면암 체익현을 동방의 부심점으로 여겼던 것이죠. 영남 지역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노백헌 정적을 친근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노백헌 같은 경우는 노사 3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호남에 사는 사람은 송사 기우만에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송사 기우만은 노사의 제자이면서도 손자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북두성과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북두성과 같은 존재를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면암 체익현은 나라가 무너져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학문과 사상, 이 삶의 방향을 인도할 수 있는 중심적인 인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백헌 정제규는 남낭사의 기후변과 외필 변변을 저술하여 스승을 비판한 간제 전후의 이론을 학문적으로 다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송사 기우만은 손자이자 제자이기 때문에 노사학파의 학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올파가 특히 많은 교류를 했던 인물은 노백헌, 정제규, 일신제, 정어림, 송사, 기우만입니다. 이들과 학문적 담론을 통한 최종 결과물이 바로 법화문답입니다.
이 법화문답을 스승에게 보이고 싶었지만 천명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법화문답이라는 것은 화가 묻고 법이 답하는 문답 형식입니다. 그러면 법화문답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 법화문답에는 성리학적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성에 대해서요. 첫 번째 인레이지, 신, 대해서 오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요. 인물성 동이론요.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나 다르냐, 인물성 동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또 원형지성과 기지성의 어떤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감정, 정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태국도서를 말하는 태극, 음양, 양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형이상과 형이하에 대한 문제를 또 논의하게 됐습니다. 또 이익이 선호 문제, 이와 기의 어떤 선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요. 불상리, 불상자, 이와 기가 떨어지지도 않고 섞여지도 않는 불상리, 불상자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주역에서는 9, 6, 7, 8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또 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독특한 것은 다른 노사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주역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차록하고 중용 차록. 월파는 대학하고 중용이 상당히 중요시겠죠. 그래서 차록을 썼는데요. 이 대학하고 중용은 얘기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중용에 등장하는 중요 개념들을 사람의 정신과 신체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명은 중용의 부모이다. 성은 중용의 체질이다. 도는 중용의 명호이다. 계신공구는 중용의 혈락 명맥이다. 중화는 중용의 덕행이다. 지인용은 중용의 원기이다. 비인은 중용의 정신 혼맥이다. 성은 중용의 근골 장부이다. 스승노사나 이러한 올파를 보고 매우 칭찬을 합니다. 또한 문답을 통한 저술들이 있습니다. 스승과 문답한 것은 단문편이 있습니다. 거기서 85번이나 되는 많은 문답을 하죠. 또한 편지를 통해 가지고 산문지를 합니다. 산문지 편이 있습니다. 또 동학들과 문답한 것은 김석구가 저술한 지구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산문자답한 것은 앞에서 말했던 법화문답, 화가 묻고 법이 답하는 형식으로 자문자답한 것이 있고요. 또 제자들과 문답한 것이 있습니다. 단문편이 있는데요. 소화, 사서, 삼경, 주역, 얘기 등 많이 이렇게 문답을 했고요. 또 강습제, 강로편에서 사서, 삼경, 근사랑 등을 많이 또 문답을 했습니다. 경전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학하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강습제를 만들었습니다. 월파는 형편상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한 곳에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강학을 했는데 배우는 제자들이 계를 만들어가지고 1893년 보성 문동면 동산리 법화마을에 강습제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자 영정을 모셔놓고 강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노백헌 정지구가 강습제라는 이름을 주역 택괴 대상전을 바탕으로 지어줍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연못이 태인이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 붕화, 외우고 익힌다라고 했습니다. 택괴는 연못을 상징하면서도 기쁘함이 중첩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함이란 것은 반드시 발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쁘함이 있으면 당연히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것을 기뻐할 경우는 사악한 것으로 빠져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노애락, 이 어떤 미발, 희노애락 미발 할 때에서 중이라고 하고요. 발의중절을 활용하죠. 이것이 바로 올바름을, 발의중절, 중절한다는 것이 올바름을 저절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후학양성을 많이 하는데요. 노사집 연원록의 기록에 가면 보성 출신 노사학과 제자들은 올파를 포함해서 4명뿐입니다. 거기에 올파의 제자는 모두 16명입니다.
올파집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염제역, 염제신, 양혜락, 염택수, 송기만, 이상춘, 이교천, 문경호 등이 있는데 요사선생 연원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올파집과 올파속집의 편지 및 제자들과 문답을 나눴던 문답편과 또 강습제 강론편에 기록된 제자들이 대략 1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파선생 무인록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올파 정시랩의 무인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의림의 저항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7년 보성 미륵년으로 이사한 후 1910년 경술증을 당해가지고 은사금을 받지 않기 위해 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뒤로 계속 은사금을 가져왔으나 아들 찬주가 부친의 명에 따라 누차 돌려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은사금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이유로 헌병소에 압송됩니다. 그런데 의리로 한거하고 어떤 자결하라고 하자 일제는 방면했습니다. 1912년 봄 은사금을 거절하면서 헌병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을 쓰죠. 죽지 못한 사람의 처지로 일본의 은사금을 받는다면 어찌 올바른 명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번거롭게 돈을 보내는 행위를 그치고 내 목숨을 끊어라 라고 절규하고 분에 못 이겨 병으로 그해 3월 19일 75세로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즉 올파는 자신의 삶과 학문과 저항의식과 실천의식을 한꺼번에 이렇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단지 배움을 배움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 배움을 실천의식으로 저항의식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